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새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WEW님, 이걸 뷰라고 읽어야 되나요? BU라고 읽어야 될까요? 예, WEW님 오셨고요. 이미숙님 오셨습니다. 좋은날님 오셨고요. 킹선님, 달래고님 오셨습니다. 참고 이겨냅시다 라고 하셨고요. 김효남님, 다음 정권 바뀌면 꼭 수사해서 구속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하늘이시여님, 정신 차려라. 검판사들아, 만고의 역적짓을 멈춰라. 예, 그렇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네, 유동규의 진술은 5번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참 많이도 바뀐다, 그죠? 예, 유동규의 진술은 5번씩이나 바뀝니다. 참, 이 사람도 좀 대단한 것 같아. 보통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 한 번 바꾸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진술은요, 제가 이게 5번이라고 크게 나눠 놓긴 했는데, 법정에서 가보면 솔직히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날 한 진술도 앞에 한 진술하고 뒤에 한 진술이 다를 때가 있고요. 뭐 소소하게 3, 4월이라 그랬는데 1, 2월 요 정도는 거의 뭐 그럼 애교예요. 그거 뭐 솔직히 진술이 바뀌었다라는데 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가 좀 바뀐 거, 뭐 여름이랬다가 가을이랬다가 또는 뭐 7월이랬다가 9월이랬다가 이런 부분은요, 사실 진술이 바뀌었다 축에도 못 껴요. 진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휙휙 바뀌어버려요. 이 흐름이 휙휙 바뀌는 그런 단계가 총 5단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5번씩이나, 아니, 보통 재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진술이 5번씩이나 바뀌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5번씩 바뀌면 이거 신용도 없는 사람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쟤는 맨날 틀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보통 같이 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딱 그런 스타일이다. 참,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놈을 데리고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속으로 혀를 찔끌끌끌 찼던 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CBS 구용회 선배, 구용회 기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밑에 데리고 있었을까? 아이고, 라고. 참, 자, 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그냥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일단 이 대장동 사건에서 특히 이 유동규 쪽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남욱하고 유동규하고 정민용입니다. 자,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요구를 하면은 남욱이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한테 돈을 주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요. 돈을 요구를 하는 거는 유동규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걸 정민용을 거쳐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민용은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 두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하튼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욱이 자기가 항상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덥석 빼가지고 바로 유동규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세탁을 한 다음에 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정영학이라든지 이몽주라든지 정재창 혹은 뭐 기타 납품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대체적인 기본 구조는 이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죠. 돈을 준 명목은 어떤 명목이었느냐? 뭐 떡값으로 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동규가 나 돈 좀 갚아야 돼. 급하게 쓸 돈이 있어. 돈 좀 줘. 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유동규가 나 이혼해야 되는데 돈 좀 줘. 그 다음에 전세 자금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위자료조를 한 5억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사실은 이렇게 남욱 쪽에서 받아서 조달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중에 또 갚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이혼 자금 그다음에 지금 나중에 재혼 배우자가 있잖아요. 재혼 배우자를 이제 아무리 집이 있어야지 새로 이제 재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때 전세 자금도 이렇게 이쪽 남욱 쪽에서 빌려요. 그게 11억 뭐 8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전세 자금도 좀 세다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과정.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돈이 흘러가는 기본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 왜 김만배는 안 나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런 사람들하고 그 김만배를 한 통으로 엮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제가 취재를 계속 해보면요. 김만배는 여기서 별도로 움직여요. 약간 이들하고는 좀 달리 움직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로 막 대화도 하고 서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같이 술 먹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결국에 일 진행되는 과정이나 돈의 흐름을 보면은 김만배의 흐름은 또 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여기서 50억 클럽 나오잖아요. 그건 또 그쪽으로 따로 흘러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만배는 약간 좀 어떻게 보자면 따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민용은 김만배하고 좀 같이 있기도 하고 정영학이 김만배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죠. 하여튼 뭐 이런 구조가 돼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남욱, 유동규가 움직이는 구조하고 김만배가 움직이는 구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돈을 준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진짜 문제 안 될 돈을만 줬어. 야, 돈 주라 말한 얘기도 그렇게 정확하게 한 그런 흔적이 잘 안 나와요. 또 보면서 야, 이거 참 특이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준 명목, 떡값이니 채무 변제니 이혼 자금이니 전세 자금, 그러니까 유동규가 붙인 뭐 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아니 그럼 왜 줬는데? 돈을 왜 줬는데? 이거 일종의 뇌물이잖아요, 그죠? 뇌물인데 이걸 왜 줬는데? 뇌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자, 뭐 디테일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2012년에서 한 2014년, 아마 2016년 요 무렵까지는 대장동 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대장동 사업의 이 진행 방식을, 사업 수행 방식을 대장동 업자들, 그러니까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한테 좀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돈을 준 걸로 이렇게 보여요. 초기에는. 그런데 점차 2016년을 넘어가서 2016년, 2018년 이렇게 한참 사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대장동 사업의 아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돈을 준 걸로 보입니다. 명목이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2019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익 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뇌물성이라면 이때는 이익을 분배하는 뭐 이거 역시도 크게 보면 뇌물에 가깝죠. 하여튼 간에 하지만 이 두 가지 것과 요 부분 이제 2019년 이후 3단계의 돈 준 이유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익 분배 시점에 나온 얘기가 428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뭐 이혼 자금이 전세 자금 이런 것도 그때 나간 것 같고 초기에 대장동 사업권 확보를 위해서 뭐 3억을 달라 어쨌다 이런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대체적인 구조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일단 구조를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구조 하에서 돈이 오갑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잠시 넣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때 과정에서 보면요.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유동규가 내가 돈을 받아서 어디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야, 너 이렇게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자금 사용처가 애매하네? 야, 어디다 썼어? 솔직히 한번 말해봐. 라고 캐묻게 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검찰 측 입장입니다. 자, 유동규가 그래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디를 썼다. 어디는 뭐 어떻게 썼고 언제 받아서 어디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검찰은 이걸 가지고 야, 이건 네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줬지. 그게 이재명이지. 혹은 정진상이지. 김용이지. 이렇게 캐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거는. 왜냐? 유동규가 제대로 사용처 얘기를 안 밝혀. 못 밝혀. 그러면 얘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했는데 검찰이 볼 때 야, 이거 사용처 여기가 아니야. 딴 거 같아. 솔직히 말해봐. 하라고 약간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죠. 여하튼 검찰이 볼 때 확인 안 된 사용처가 있고 그 확인 안 된 사용처는 아마 이재명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좀 검찰이 좀 몰고 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수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대장동에서 돈이 흘러간 구조는 이렇고, 자, 그 다음에 명목은 이러하였으며 돈을 주고받은 명목은 어땠고, 그리고 검찰이 이 부분에서 갑자기 수사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김용, 정진상 기소하고 하는 이 생 난리를 왜 치고 있느냐, 이 구조가 요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장동 사건 수사 진행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는요, 받은 돈을 전부 다 유동규 지가 다 받아 썼다. 초기에는 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을 점점 진술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유동규는 내가 다 받았었다. 내가 남욱한테 받은 돈 다 내가 쓴 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9월, 10월경부터 진술이 바뀌죠. 원래 이 대선을 전후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있을 동안에는 사건이 일단 거기서 일단 한번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 때 그래 했죠. 그러니까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작년 8월에 지방으로 자천되고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대장동 수사팀이 싹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10월부터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그 재수사를 들어가면서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당시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구속기간 10월 달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거의 매일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불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규는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를 같은 사건으로 소환해 가지고 진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는 끝이 나야 돼요. 왜? 그때부터 피고인은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피고인이 또 수사기관에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면 그럼 뭡니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그 고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재수사라는 명목으로 작년에 석방을 한두 달 앞둔 유동규를 집중적으로 불러 제끼면서 진술을 일종의 유도를 했다,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백을 유도하거나 자백을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까지 검찰청에 불려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동규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뭐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뭐 이걸 누가 줬냐, 김용 줬냐, 뭐 정진상 줬냐, 이재명 줬냐 이렇게 따져 묻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뭐 거의 3분의 2 정도는 지가 받아 쓴 게 맞거든. 자, 그런데 그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내가 받아 쓴 게 아니라 나는 전달만 해줬고 이건 내 거 아니었어 라고 해버리면 본인 입장에서는 형량이 훅 떨어져요. 특히 428억 이 부분 원래는 내 거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 거 아니고 사실 이재명 거야. 나는 그냥 관리만 했어 라고 하면은 공범이긴 하지만 주도적 공범이 아니라 약간 지시를 받는 그런 공범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양형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야, 너 왜 뒤집어 쓰려고 그래? 너 요거를 이재명 거라고 해버리면 너 되는데 양형 확 주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 누군가가 실제적인 그 쩐주고 실제 그 주범인데 그 밑에 놈이 다 뒤집어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설득하겠지.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쟤가 시켰잖아. 너 시켰다고 말만 하면은 네 양형 확 준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그거는 기소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기소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원래는. 자, 어쨌거나 유동규는 최초에 모든 돈은 내가 받았었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진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중 소환을 받더니 진술이 바뀌어요. 근데 그 진술이 몇 단계를 거쳐서 또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뀔 때마다 중요하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고비 때마다 집중적인 면담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검찰청에서 다른 사람 없이 검사하고 단독 면담을 하는 거예요. 장시간. 변호인도 없고 동석자도 없이. 그런 과정이 그 고비마다 진술이 확 바뀔 때마다 그런 과정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한 번 있어도 의심을 받을 상황인데 고비 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고비가 언제 때냐? 자, 고비가 이렇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요. 재작년에 최초로 진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대선 직전, 그다음 대선 직후,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최초 진술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 9월부터 진술이 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수사팀도 바뀌고 아마 그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초 진술을 1기라고 부르고요. 지난해 갑자기 진술이 바뀌는 때 이때를 2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1기하고 2기만 바뀌었느냐? 아니야, 또 바뀌어.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갑자기 검사님을 믿고 진술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왜 자필 진술서를 내잖아요. 9월 28일인가 뭐 그때 내잖아요. 그때부터 10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전에는 내가 받아 쓴 거다, 내가 받은 거다라고 하다가 이때부터는 갑자기 이 김용, 정진상, 더 나아가 이재명까지 물고 늘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진술이 일관되진 않아요. 꾸준히 바뀌어요. 자, 이게 2기 진술입니다. 내가 검사님 믿고 진술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3기로 넘어서게 되면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3일 이 무렵을 저는 3기라고 보겠습니다. 왜? 10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 면담이 있어요. 3일 동안. 모두 21시간에 걸쳐서 집중 면담이 걸칩니다. 동석자도 없이 검사하고 유동규하고만. 뭐 1006호, 601호 뭐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여튼 뭐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3기예요. 이 3기 진술이 사실상 공소장 내용, 그러니까 지금 김용, 정진상 이분들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 이 3기 진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2기 진술도 보면 사실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1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거의 과도기 비슷해. 그래서 유동규도 맨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사실 내가 그때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 좀 숨기다가 점점 더 많이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서서히 변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기 때 나온 진술은 사실 별게 보면 상당히 많이 변동이 많아요. 대부분의 공소장 내용은 이때 3기 때 진술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진술했어. 공소장 내용이 토대가 될 만한. 공소장이 딱 얘기했는데 진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이라는 거는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요.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진술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다른 증거가 있을까? 뭐 내가 휴대폰 통화 기록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카드를 쓴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맞춰봤을 때 아, 맞네 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장소를 말했는데 왜 하필 거기를 갔어요? 라고 하는데 아이 뭐 우리 집 가깝기도 하고요. 저 원래 거기 자주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라든지 혹은 아이 거기가 사실 좀 다른 사람 눈 피하기 좋은 데라서 그래요. 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술하고 이거하고 맞는지를 좀 맞춰봐야 돼. 그런데 이 3기 내용이 뭐냐? 많은 부분에서 그게 안 맞는 거야. 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왜 김용 부원장한테 뭐 3차례에 걸쳐서 돈을 주는데 뭐 언제고 뭐 광교 포레나에서 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광교 포레나 갔더니 CCTV 없다고 해서 갔더니 CCTV가 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3기 때 이때 한 얘기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모순되는 얘기를 정리해요. 또는 이 3기 때 한 내용 중에서 지들끼리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있죠. 이런 것까지 싹 정리를 합니다. 이게 4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작년 11월 14일부터예요. 자, 이렇게 4단계를 걸쳐서 유동규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4번이나 바뀌었는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법정에서 또 달라져요. 판사도 묻고요. 변호인도 묻습니다. 아니 너 이거 자꾸 다르네. 너 처음 진술하고 그 다음 진술하고 3번째 진술, 4번째 진술 다 조금씩 달라. 왜 틀려?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그건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되면 또 버럭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러면서 황당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맨 처음 한 진술, 그래 이 진술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진술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거기서 또 바뀌고 또 바뀌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법정에서 또 바뀌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뭐라고밖에 얘기 못한다? 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4단계 과정마다 중대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는 수사팀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태훈 4차장 검사가 물러나고 서울중앙지검 뭐 특수부 쪽으로 3차장 이쪽으로 바뀌면서 엄희준 검사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 바뀝니다. 수사팀,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싹 바뀌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싹 바뀌어요. 이때에서 이 과정은 이렇게 돼. 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때, 자,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무슨 일이 있다? 네. 집중 면담이 있습니다. 21시간 정도까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요. 뭐 검찰은 기록이 남아있다 합디다. 근데 기록이 뭐 제출이 안 됐어 아직까지는. 자, 기록도 없고 동석자도 없고 그저 검사하고 유동규하고 3일 동안 토탈 21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어. 설득 작업이나 또는 압박 작업이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3월 16일 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이날 검찰에 불려와요. 그래서 유동규하고 재혼 배우자가 마주쳐 검사실에서.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는 2주간의 공백이 있어요. 자, 이 2주간의 공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때는 그래요. 이 10월 17일 3기 때 나온 진술 중에 아마도 자기들끼리 모순이거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상황과 상충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싹 정리해서 4기 때 진술 마사지가 나오는 겁니다. 포인트마다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유동규의 진술이 우리가 바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뀌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 포인트마다 중요한 변화,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사실 이런 변화들 자체, 그리고 변화가 있었던 그 집중적인 변화가 벌어졌던 그 고비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검찰 수사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투명하지 의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미국 같으면 애시당초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돼요, 진술이. 왜냐? 수사 과정은요,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범죄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권 침해를 범죄 수사라는 이유로 용인해 주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감시와 감독이 있고,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제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수사 과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이 행보를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느냐, 이 사이에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사가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는 그래서 더더욱 법에 정해진 대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검찰이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딱
딱 하나예요. 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이 범죄 수사를 한다 혹은 정의 실현을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도 자기가 정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독재자가 없어요. 심지어 김일성마저도,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도. 독재자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 옳은 이유를, 명분을 갖다 대지. 전두환도 자기가 옳았다 그러고 박정희도 자기가 옳았다 그래. 자기가 독재한 건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정의라고 해서 남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기본 개념이에요. 따라서 네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네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네가 볼 땐 다른 사람이 나쁜 놈인 것 같아도 네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인권 침해하지 마 라는 전제를 깔리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따라서 니는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검찰 니들은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믿겠어. 근데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권 침해는 벌어지고 있네. 따라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너 수사권 내려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한다? 국민이 한 거야. 그런데 그래, 국민의 판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그게 의석으로 나타난 거야. 의석. 180석이 괜히 나온 의석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의민주주의란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툭하면 떠들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이거예요. 국민의 뜻을 어떻게 판정할 거예요? 의석으로 판단하는 거야. 선거로 판단하는 거라고. 선거에서 170석 나왔으면 그게 국민의 뜻인 거야. 근데 뭐. 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점 때문에 뭐 우리가 검찰개혁을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유동규의 진술은 4차례에 겹쳐서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법정이 와서 또 진술이 바뀌었는데 법정이 와서 바뀐 진술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거나 그때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라던가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희한하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변호인이 좀 집중적으로 캐 묻겠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응? 말이 되냐고 이렇게 뻐럭 좀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각 시기마다 그 진술이 달라지니까 어느 게 맞니? 어느 게 진짜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게 진술이 자꾸 바뀌면은 도대체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진술이냐? 어느 게 진실이냐? 보통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은 그 중에 하나만 진실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만 진실인데 엇갈린 진술 4가지면 4가지, 3가지면 3가지, 혹은 2가지, 뭐 하여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엇갈리는 진술들이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렇잖아. 어떤 거는 디테일한데 어떤 거는 안 디테일하다. 그러면은 디테일한 게 이게 진실인갑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냐면은 유동규는 엇갈리는 진술마다 다 디테일해.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매일 거의 자주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진상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 안 했을 수가 없다. 정진상이 몰랐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재명한테 거의 대면 보고를 몇 번을 해 들어갔는데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 라고 하다가 김문기랑 같이도 들어갔는데 김문기를 어찌 모른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림을 그려줬다. 라든지 CCTV 저거 가짜야. 라고 했다든지 또는 그래요. 서랍을 싹 열어주면서 여기 돈 넣으라고 했다든지 내가 집에 찾아갔더니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김만배 얘기를 했더니 김만배가 대장동 여기에 들어가 있다. 사업자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니까 정진상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 있더라. 디테일하잖아. 자,
뿐만 아닙니다. 돈 1억 원을 줬다. 유동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이 찾아와서 돈 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까만 그 정민용한테서 받은 그 돈 상자를 그 쇼핑백에 넣어서 줬더니 김용이 이거를 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가더라.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진술이 엇갈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엇갈리는 진술 중에 하나만 진실인데 나머지 거짓인 나머지 진술마저도 디테일해. 진실만 디테일하면 이게 진실인갑다 할 텐데 다 거짓마저도 디테일해.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새끼는 거짓말 더럽게 잘하네. 이거 되지.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디테일한 게 거짓말인 경우도 있고요. 디테일한 게 참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통의 사람이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보면은 디테일할 때 진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어떤 거는 디테일하고 어떤 거는 디테일하지 않고 요랬으면 사실 선악을 또는 진실, 거짓을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가짜도 디테일하고 진실도 디테일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하는 놈, 요 놈이 진짜 이거 요물이네 라고 하자겠죠. 지금 그 상황이 뭐다? 유동규 상황인 거야. 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쓰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사가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사실 지금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참 답답했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주워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재판 과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있었던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유동규의 진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예, 쿨피님 오셨네요. 예, 지방령이라고요. 예, 저희 장용진 TV 지방령 맞으십니다. 예, 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상민님, 김만배 부인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뭐 결론이라든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저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조순님,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바뀌었다고요. 예, 슬픈 역사죠. 예. 자, 투율님, 거짓말하고 이라고 하셨어요. 자, 테스 형님, 그 다음에 스파리아님 오셨군요. 예. 정말레님도 오셨습니다. 예. 순데렐라님, 동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리얼리? 해야 된다고요. 예, 리얼리.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태양님 오셨군요. 예. 순데렐라님, 사이코패스 영화 보는 것 같다고요. 예. 루카님, S뇌물을 내가 썼나? 재판에서 웃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송철회님도 오셨네요. 여러분 반가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 길어지게 됐네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